5분이 돼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EDA OT를 맡게 된 14기 희정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진행된 EDA 프로젝트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의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EDA 팀 배정 결과를 공유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면접에서 DA와 DS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즉 데이터 애널리시스, 줄여서 DA라고 하는데 DA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DA는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전처리를 통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고 데이터 탐색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한 뒤 통계적 분석이나 비교적 단순한 모델링을 거쳐 시각화와 결과 해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집니다. 이때 DA는 복잡한 예측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와는 달리 데이터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데 모델을 단순히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즉 EDA는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고 시각화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이나 구조적인 특징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과는 달리 EDA는 데이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가설을 떠올린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EDA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확인하는 분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EDA 프로젝트에서도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했으면 데이터 수집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제된 형태의 데이터셋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매우 잘 정제된 데이터셋이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PI 활용이 있습니다.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기 위한 프로그램용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실시간 환율 정보를 API로 제공하면 우리는 그 API의 요청을 보내고 응답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나 캐글과 같이 정제된 오픈소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의 세 방법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면 직접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웹크롤링인데요.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웹클롤링의 진입 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는데요. 지금은 GPT를 활용하면 코드는 거의 그대로 받아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디버깅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크롤링 방식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웹 크롤링이란 HTML로 작성된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수집하는 작업입니다. 크롤링은 공식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에 대한 기사 제목이나 쇼핑몰의 가격 변동 정보를 추적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롤링은 웹페이지의 형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뷰티풀 숲이나 셀레니엄입니다. 적절한 크롤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페이지 형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웹페이지 형식에는 정적과 동적이 있습니다. 정적 웹페이지에는 웹서버에 이미 저장된 HTML을 그대로 화면에 띄웁니다. 정보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데이터를 전달하는데요. 정적 크롤링은 페이지를 직접 띄우지 않고 HTML 소스를 받아온 뒤 CSS 셀렉터와 같은 식별자를 이용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동적 웹페이지는 요청에 따라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며 생성된 HTML을 화면에 띄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야 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HTML을 받아서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웹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검색 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야만 데이터가 뜬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므로 동적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크롤링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는 HTML 구조에서 해당 블록의 CSS 셀렉터를 선택하고 이를 추출하기만 하면 바로 텍스트가 코드를 통해 뽑힙니다.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필요 없으므로 정적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성수동 베이커리 등과 같은 키워드에 뽑히는 글 모두에 대한 블로그 글을 수집해야 한다면 글을 선택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는 동적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크롤러를 선택할 수 있나? 정적 웹페이지에는 뷰티풀 숲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HTML이나 XML을 파싱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동적 웹페이지에는 반면에 셀레니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브라우저를 띄우고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실행되기 때문에 정보가 화면에 보이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버튼 클릭이나 스크롤 내리기, 검색창에 입력하는 등 실제로 사람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동작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브라우저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실제 브라우저를 실행해야 하므로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본 HTML이 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다면 뷰티풀 숲을 이용하고 자바스크립트 실행 후 나타난 정보가 필요하다면 셀레니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크롤링을 할 때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실행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로컬 환경에서는 로컬 환경에서 코드를 실행하면 코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로컬 PC와 연결된 와이파이 속도와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잠깐이라도 끊기거나 계단 같은 데를 가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코드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이전 진행 상황부터 이어서 실행할 수 있는 피클 파일을 활용해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raw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결측지나 이상치, 범주형 변수, 스케일 차이 같은 요소들이 분석 결과를 쉽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측지가 있으면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치 하나 때문에 전체 결과가 흔들릴 수 있고 숫자가 아닌 변수는 모델에 바로 넣을 수도 없죠. 또한 변수 간 단위 차이나 불필요하게 많은 변수는 모델 성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raw 데이터를 바로 쓰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처리를 통해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하고 전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클리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면접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다시피 결측치와 이상치 처리가 대표적으로 예시가 되겠습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분포를 보고 평균이나 중압감 등으로 대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성치는 단순히 나쁜 값이 아니라 분석 목적에 따라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Z스코어나 IQR 방법을 사용해 이상치를 식별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다음은 스케일링입니다. 변수 간 단위나 범위 차이가 클 때 적용하고 특히 거리 기반 모델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KNN이나 KMS 클러스터링, PC, SVM 등에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민맥스 스케일링은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맞추는 방식으로 딥러닝처럼 입력 범위에 민감한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Z스코어 스케일링은 평균 0, 표준 편차 1 기준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통계 머신러닝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외도가 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변수는 정규 분포를 타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 즉 외도를 가집니다. 문제는 서령 회귀나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 모델은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외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외도가 심한 경우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변수 간 관계 해석이 왜곡되고 이상치의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음의 외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로그 변환이나 제곱근 변환 또는 역수 변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큰 값들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세 번째 그림처럼 양의 외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제곱이나 세제곱 등 작은 값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분포를 교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원한다면 데이터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지수 람다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방법이 Box-Cox Transformat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텍스트나 변주형 데이터들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과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컬 인코딩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블 인코딩이 있습니다. 각 범주에 숫자를 하나씩 부여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순서형 데이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명목형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순서형 데이터에는 부여받은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으나 명목형 데이터에는 아니기 때문에 모델 학습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원핫 인코딩이 있습니다. 각 범주마다 변수를 추가해 이진값 데이터로 변환하고 해당하는 곳만 1로 표시합니다. 이 방법은 명료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차원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스펄스 행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귀 기반 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더미 변수들의 합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임베딩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각 범주를 고정 길이의 실수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차원 확장은 방지하고 유사한 범주는 비슷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 방식은 문장이나 단어 등의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차원을 줄이면서도 범주 간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할 수 있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며 임베딩된 벡터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면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의 러 데이터에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처럼 국가 이름으로 이루어진 명목형 데이터입니다. 먼저 레이블 인코딩은 각 범주에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데요. 등장한 순서대로 0부터 숫자가 부여됩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모델이 한국, 일본, 중국처럼 숫자 간의 순서를 의미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핫 인코딩은 범주 수만큼 열이 새로 만들어지고 해석하기가 쉽게 됩니다. 하지만 회귀 모델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다중공사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존 범주 하나를 정해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의 개수는 n-1개가 되고 모든 값이 0인 경우가 기존 범주에 의미하게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범주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부분의 값이 0인 스퍼스 행렬 구조가 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베딩인데요. 임베딩은 각 범주를 고정된 길이의 실수 벡터, 여기서는 3차원이죠. 표현하여 비슷한 범주는 비슷한 방향의 벡터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들을 공통된 키나 포맷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병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전처리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이터 축소입니다. 데이터 축소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선 데이터의 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샘플링으로 할 수 있는데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데이터의 열을 줄여서 변수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Dimensionality Reduction,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차원 축소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면 모델이 복잡해져 성능이 떨어지는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거나 변수 간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분석 결과를 왜곡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Feature Selection, 상관계수 분석이나 분산 분석, 아노바를 말하죠. 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훈련에 유용한 핵심 변수만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forward, 하나씩 빼고는 backward, 그리고 두 방식을 조합한 stepwise selection 같은 통계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의 변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eature extraction인데 단순히 변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수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투영하여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PCA 주성분 분석이 있는데 이는 데이터셋이 가장 높은 분석을 가지는 축을 찾아 해당 축을 기준으로 차원을 압축함으로써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석력을 유지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분석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고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기법이 회귀 분석이라서 가져왔습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x를 이용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결과값 y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한 수식으로 요약하는 데 탁월합니다. 선형, 로지스틱, 비선형 회귀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특히 선형 회귀는 데이터와 모델 사이의 오차, 이걸 MSE라고 부르죠.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선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모델의 성능을 R 스퀘어드 값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지는 다중선형 회귀에서는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치나 러쏘 등과 같은 기법을 적용해 모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선형 회귀나 로지스틱 외에도 머신러닝 기반의 회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GBoost, LightGBM, CatBoost 같은 부스팅 계열 모델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배경 방식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모델들은 전통 회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통적인 회귀는 개수를 통해 결과의 원인을 해석하기 쉽고 데이터가 적을 때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성능을 냅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머신러닝 모델들은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큰 데이터와 복잡한 문제에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라 해석이 어렵고 오버피팅 위험이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DA 분야에서는 결과를 설명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머신러닝 모델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때로는 해석이 쉬운 선형 회귀를, 때로는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회귀를 선택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의 목적은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통계적 가정을 잘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에는 오차항이 독립성, 정교성, 등분산성을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오차를 직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정치인 잔차를 통해서 이 가정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먼저 정교성 검증은 회귀 분석뿐 아니라 t-테스트, 아노바, 피어슨 상관계수 등 다양한 통계 기법의 기본 가정으로 보통은 샤피로, 웰크 테스트, QQ 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분 천성을 확인할 때는 바틀레트 테스트나 레빈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은 관측값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가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덜빙워슨 검정이나 ACF를 통해 검정합니다. 덜빙워슨은 연속된 점차들 간의 자기 상관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해 보여주는 지표이고 ACF는 원래 시계열 분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점차를 시차별로 나누어 자기 상관의 존재 여부와 패턴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해 모델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해석의 주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다음부터는 가설 검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성 검증을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샤피로 윌크 테스트입니다. 이 검증은 먼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기무가설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이고 대립가설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샤피로 윌크의 검증 통계학 W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론적으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정확히 따른다면 W는 1에 가까워집니다. 검증 결과에서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검정은 정교성 검정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상치에 민감하고 표본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정교성 위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Q 플롯은 두 변수 간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프인데요. QQ 플롯은 데이터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비교할 때 이론적 분포와 실제 데이터의 분위수를 계산하고 분위수를 그래프상에 두고 선점도를 그리게 됩니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왼쪽 그림과 같은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QQ 플러스 그릴 때 정규 분포 외에도 T 분포나 F 분포, 유니폼 분포 등 다양한 분포와 비교도 가능합니다. 어, QQ 플러스를 해석하다 보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런 그림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의 양쪽 끝에서 점들이 기준선보다 위로 크게 튀어나와 있다면 정규 분포라고 나올 수 없는 아주 큰 값들이 실제 데이터에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작아서 꼬리가 길어진 헤비테일드 분포라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점들이 기준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면 극단적인 값이 적어서 꼬리가 얇은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그 변환이나 아까 말씀드린 박스컷 변환을 통해 분포를 눌러주는 방향으로 정규성에 가깝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분산성 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빈 검정입니다. 레빈 검정은 여러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한지, 즉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정인데요. 비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분산이 같다이고, 대입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집단은 분산이 다르다입니다.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비무가설을 기각하여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레빈 검정의 장점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각 관측값이 그룹의 평균이나 중앙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반으로 분산 차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규성 가정이 깨진 상황에서도 등분산성 검정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우리가 EDA를 하다 보면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계수 분석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관계수를 분석할 때는 분포의 정규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성을 만족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아니라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모양의 가정이 제대로 만족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되는데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은 기본이고 특히 설명 변수들끼리 서로 강하게 겹치지 않는지 즉 다중공선성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VIF 값이 10 이하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심극한 정리, CRT를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화 방법은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싶을 때는 히스토그램이나 박스플롯을 쓰고 변수 간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삼점도나 상관관계 히트맵을 사용합니다. 또 구성 비율을 보고 싶을 때는 영역 차트 같은 방법이 적합합니다. 즉 어떤 그래프를 쓰느냐보다는 무엇을 보려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시각화 방법이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때는 히스토그램이나 박스플롯을 사용할 수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전체적인 분포를 보기에 좋고 박스플롯은 중앙값이나 이상치 값을 요약 정보로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선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 특히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정질의 분포를 보면 양의 상관인지, 음의 상관인지, 혹은 관계가 없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래 예시는 영역 차트를 활용해서 국가별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에너지원별로 시각화한 예시인데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의 에너지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생산량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히트맵은 여러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색으로 표현한 그래프로 양의 상관관계는 파란색으로, 음의 상관관계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며 색이 진할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EDA 프로젝트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처음에 EDA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주제를 구체화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조끼리 모여서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EDA 데이터 패턴을 도출하면서 통계적 추론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예시는 제가 저번 학기에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는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제가 저번 학기에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는 수업에서 진행한 EDA 프로젝트인데요. 주제는 연세대 주변 원룸 시장에서 어떤 요인이 월세 수준과 거주 가치를 결정하는가였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예산안에서 입지와 집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방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바가지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선 EDA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키 퀘스천 3개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월세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가였고, 두 번째로는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은 월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동일 예산 기준에서 가성비가 좋은 방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EDA를 해봤습니다. 또 저희 데이터셋은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전 월세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파생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실제 체감 월 지출액 계산을 위해서 표준 월 부담액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를 갖게 되면 월세랑 보증금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를 합치기 위해서 표준 월 부담액을 따로 파생 변수로 생성을 했고 또 계약연도에서 건축연도를 뺀 건물 노후도와 남문, 서문, 동문 이대 연세대 학생 주요 생활 동선을 가지고 생활 권역을 나눴고 카카오 맵 API를 사용해서 자취방의 좌표 정보를 일일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입지 점수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했는데 이는 자취방 위치가 생활 환경, 교통 접근성, 학교 접근성 측면에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수치화한 지표이며 점수는 아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기반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생활 편의성에 있어서는 OSM이라는 API를 사용해서 각 집 근처에 카페나 식당, 병원, 편의시설과 같이 학교 접근성이 편의시설 데이터를 이용해서 반경 내 시설 개수와 거리 정보를 반영한 점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접근성 점수에서는 카카오 API를 사용해서 자취방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그리고 연결 노선 수를 합쳐서 반영한 점수를 매겼고 도보 접근성 점수로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까지의 실제 도보 시간을 Tmap API를 사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점수를 가중화시켜서 합친 점수를 입지 점수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 퀘스천에 있어서는 월세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가였는데 다양한 열들을 와 표준 월 부담을 가지고 EDA를 실시해서 앞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예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역에 따른 표준 월 부담액을 박스 플러스로 그려봤고 생활권역별 전용 면적에 따른 표준 월 부담액을 회기로 표현해봤습니다. 또 아까 선정한 입지 점수를 가지고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월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입지가 가격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입지 점수는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이며 단독 설명력으로는 제한적인 것을 보였고 이대는 입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동문은 상대적으로 입지 측면에서 약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기를 다중회기 모형을 적합했는데요. 종속 변수로는 표준 월 부담, 주요 설명 변수로는 전용 면적, 건물 노후도, 입지 점수를 포함했습니다. 먼저 전체 설명력을 보면 결정 기준은 약 0.46, F 통계량은 약 69.8, P값은 0에 가까운 값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는데, 즉 전용 면적과 노후도, 입지 점수 세 변수들만으로도
월 부담금 변동의 약 46% 정도를 설명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0% 정도는 가전, 가구 포함 여부, 관리비, 내부 컨디션, 소음, 골목 분위기 같은 개별 특성과 시장의 잡음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현실의 부동산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설명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성능을 보면 예측값과 실제 표준 월부담을 비교한 선정도에서 점들이 우상향 대각선 주변에 비교적 잘 모여 있어서 모형이 월세 수준의 전반적인 크기와 증가 추세는 잘 포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에 따라 기타 옵션 및 요인으로 인해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정확한 1만 원 단위 예측보다는 이 조건의 반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가성비가 괜찮은지, 다소 비싼 편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를 ED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그 조건에 만족하는 매물 중에서 예측된 적정 월세와 실제 표준 월부담의 차이를 기준으로 딜 스코어라는 점수를 산정하여 가성비가 좋은 순서대로 추천 리스트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딜 스코어는 차이값을 기준으로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어 사용자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전용 18제곱미터 내외, 노후도 15년 이하, 입지 점수 중간 이상과 같은 조건을 입력하면 다중회계 모형이 계산한 적정 월세 대비 실제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들을 베스트 딜로 표현해서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탭을 통해서 사용자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호 조건에 맞는 가성비 좋은 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요. 저희의 최종 인사이트는 이런 지도 기반 추천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EDA 발표 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배정 결과인데요. 굉장히 공정하게 나누려고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조끼리 모이면 될 것 같아요.